부산에 거주 중인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어요. 평소에도 제 속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기를 꺼려하는 성격인지라 익명으로 보내는 사연도 그저 망설이기를 여러 번 했답니다. 우선 제가 사연을 보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엄마예요. 이번에 사연을 통해서라도 엄마한테 감사하고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며칠 전 아빠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레 맞닥뜨린 사고에 엄마와 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나이 그때 고작 10대였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가 울면 함께 울고 엄마가 웃으면 함께 웃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을 일만 하신 것 같네요.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도 가장으로 살아오셨고 결혼 후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저를 키워보시겠다고 그렇게 일만 하셨는데 갑작스레 남편까지 잃고 나서는 저희 엄마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어떻게든 반지하에서만큼은 살지 않게 해주겠다며 정말 아등바등 일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내 말 한번 믿어봐. 지금이야 그 자리가 노는 자리여도 조만간에 돈방석 앉는 자리 아닐까는? 미진이 아빠가 미진이랑 자기 고생하면서 살라고 그 보험금 남겼겠어? 내가 언제 자기한테 거짓말 하는 거 봤어? 그동안 자기가 나 두들겨 맞고 올 때마다 챙겨준 거 그거 고마워서 내가 자기한테 고급 정보 주는 거야. 나는 자기랑 미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나왔었어요. 엄마는 그저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제가 시집갈 때까지 고이 간직해둘 생각이셨는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엄마한테 투자를 제안해 주었죠. 당시만 해도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엄마는 애초에 당신이 큰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제안하셨을 때 남일이라고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꿈에 아빠가 나와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웃어주는데 그게 마치 투자를 해라고 하는 것 같았대요. 엄마는 꿈속에서 아빠를 만나고 나서 보험금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평생 반지하에서만 살 것 같던 우리 모녀한테 건물도 생겼고 저는 제 방이 있는 집에 살게 되었죠. 미진아, 엄마는 너한테 어떤 엄마야? 그냥 궁금해서. 오늘 수업을 듣는데 내가 자식한테 어떤 부모인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엄마는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어. 그래서 항상 경계했어. 내가 내 꿈이나 내가 갖지 못했던 걸 너한테 강요하지는 않을까. 내가 애 앞길을 막는 건 아닐까 하고. 사실 그게 제일 무서웠어.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데 네가 내 팔자 닮아서 힘들게 살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 그래서 말인데 너도 이제 결혼 준비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엄마랑 둘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네가 네 가정을 꾸려야 나도 너희 아빠한테 면목이 설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엄마 욕심 한번 얘기해봤어. 아이고 여사님, 일단 엄마는 나한테 최고의 엄마고요. 그 다음 나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 있어야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 안 그래? 일한다고 워낙 바쁘게 살아서 그런가 이제는 주변에 남자도 없어. 뭐 때가 되면 나타나겠죠.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야말로 좋은 아저씨 만나서 데이트 좀 하고 그래봐. 엄마 수업 나가는데 좋은 아저씨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너 남자 만날 마음은 있다는 거네? 딸, 그러면 엄마가 남자 한 명 소개해 줄 테니까 나가봐라. 엄마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엄마 수업 듣는데 같이 듣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부담 가질 거 하나 없이 너는 그냥 나가서 커피나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얘기나 좀 들어보고 와. 다음 주 토요일 괜찮겠어? 어? 딸, 엄마 소원이다, 어?
엄마 소원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나 싶어 그 자리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터라 그런 자리가 그저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던 터라 입술만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한참을 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이 걸어오는데 생각보다 훤칠하고 미소도 밝은 사람이나 상당히 선해 보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신미진 씨 맞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환이라고 합니다.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시네요. 아, 초면에 이런 말씀은 실례인가요? 내성적인 저의 성격과는 정반대인 그 남자에게 저는 확 끌리는 느낌을 받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생각이 비슷하게 들어맞는 부분이 많아서 한 번쯤 더 만나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밝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두 번 식사도 하고 근교 데이트도 하면서 마음을 점점 키워나갔죠. 저는 이 근처에서 차량 정비 사업을 작게 시작했어요. 뭐 사실 나이에 비해 빠른 편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미천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싶어서 30 중반이 돼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미진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저는 회사 다니다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뛰쳐나왔어요. 사람한테 치여서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사업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은 첫 단계라 그런지 할 게 많고 배워야 할 게 정말 산더미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사업하고 계시는데 가끔 보면 되게 사람들 상대하기도 힘들고 버거워 보일 때도 있고 그것도 자기 적성에 맞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은 일반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네, 30 중반이면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죠 뭐. 모든 게 다 맞았어요. 마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저와 만나며 저희 엄마한테 사업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가는 모임에 함께 나가서 인사를 하며 사업적으로 인맥을 만들어가기도 했어요. 여러모로 그 사람은 저희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셨어요. 평소에도 한두 번씩 사업 자금에 마이너스가 날 때마다 그 사람은 엄마에게 찾아가곤 했고 엄마는 하나뿐인 사회를 위해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도 흔쾌히 자금을 빌려주시곤 했어요. 장모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미진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제가 장모님께도 하나하나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돈방석에 꼭 앉게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그래, 나는 됐으니까 우리 미진이 행복하게만 해줘. 아마 자네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불안한 부분도 많았을 거야. 내가 다 겪어온 일이라 제일 잘 알지 뭐. 내가 볼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었네. 당연히 내 사이가 될 사람이나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장모 관점에서 당연한 마음이니까 너무 빚졌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 딸 행복하게만 해주고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자조심, 몸조심, 사람 조심하게나. 저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는 드디어 그 어떠한 걸림돌 따위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꿈같은 생활을 이어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도 하늘은 무심한지 저에게 또다시 아주 큰 시련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안 갔어? 예약 한 번 잡기도 힘든 병원인데 그래도 거기가 내시경도 잘 보고 하는 곳이라 연예인들도 가는 병원이란 말이야. 아, 내가 일만 안 바쁘면 같이 가는데 다음 주는 무조건 가야 해. 알겠지? 아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니까. 알았어. 안 빼먹고 꼭 다녀올게.
최근 들어 엄마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 같아 건강검진 겸 정밀검사를 받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고 나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서 설명해주겠다는 의사 말에 전 알듯 말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엄마를 모시고 서둘러 검사를 진행했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현재 담관암 2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람의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은 혈관을 통해서 서서히 담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담관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을 담관암이라고들 흔히 부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늦지 않게 발견이 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희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추후 검사를 더 정밀하게 받아보시고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과정을 지켜봐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시죠. 이대로 버려두었다가는 1년도 힘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대체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런 병이 온 건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야 좀 사람처럼 살아보려 하시는 분한테 그런 몹쓸병을 주는 하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엄마의 시한부 선고를 전해 들었을 때는 누군가가 귀에다가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엄마는 언제나 그렇듯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별것 아니라며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요새 의학 기술이 좀 발전했니?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마당에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무튼 그래도 엄마가 해왔던 게 있고 하니까 지금은 아직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 없으니 엄마가 하는 일은 마무리 짓고 병원으로 입원을 하든 해야겠구나. 지금 내 일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 방법이 딱히 없어. 엄마, 지금 회사가 문제야? 엄마 몸부터 챙겨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엄마 스스로는 희생하면서 살기만 하니까 상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야. 엄마, 바로 입원 절차 밟고 검사 받아. 어차피 회사는 그이한테 들려서 봐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제발 엄마, 내가 부탁할게. 이번에는 내 말 좀 들어줘, 어?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입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조금은 낫겠다 싶었던 것은 남편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적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분명 저의 편에 서서 평생을 저와 함께 해줘야 할 남편이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는 기분이 든 건 그때부터였죠. 여보, 엄마 말이야, 길어야 1년일 거라고 서둘러서 항암 치료하셔야 한다는데 항암 치료하게 되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엄마도 당신 안 본 지 좀 됐다고 얘기하시던데 오늘 시간 어때? 미진아, 나 당신 마음 어떤지는 아는데 지금 회사 일도 이만저만 아닌데 나한테 장모님 병문안까지 같이 다니자고 하는 건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 바쁠 때는 좀 혼자 가라고. 장모님 안 계시는 바람에 그 일 다 내가 하고 있잖아. 그리고 말이야, 그나저나 그럼 장모님 앞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 전에 듣기로는 상가도 있으시고 부동산 자산이 좀 되신다고 하던데 당신은 몰라? 당연히 당신 앞으로 물려받을 거 아니야. 장모님이 이제도 힘들어지실 텐데 그래도 같이 대화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루빨리 상속 절차 밟아놔야 하지 않겠어? 나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엄마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어? 나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리고 그게 왜 다 우리 앞으로 오겠어? 그냥 엄마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당신이 엄마 일 봐주고 있는 거 아는데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한 번쯤은 얼굴 비춰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무조건 들려. 나 엄마 병원 가 있을 거니까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미진아, 내가 지금 놀아? 뭐 당신처럼 내가 한가하게 놀기나 하는 줄 알아? 당신이야 출퇴근 시간 정해서 일만 하면 그만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밤낮 없이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하는 거라고. 참, 막말로 시한부 받으셨으면 어차피 돌아가실 거 뭐 자꾸 찾아가서 찾아뵙는 게 좋다고 그래.
나도 힘들어, 어? 나한테 고생한다 말은 못할 망정. 잠깐 짬내서 점심시간에 집 좀 들리라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작 사람 죽어나가는 소리나 하고 있고 답답하다 진짜. 아, 좀 그렇게 원하면 장례식장에는 갈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 좀 그만해.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여보?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해버릴 수 있나 싶었지만 남편이 변한 건 하루아침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자연스럽게 저와의 거리를 두더니 무조건적인 사업 몰두에 정신이 팔려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겉돌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장 저는 엄마의 간호를 도와야 했고 제 회사도 쉬어가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엄마를 돌봤습니다. 우리 모녀에게도 그래도 하늘로 솟아날 구멍 정도는 주시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였지만 엄마의 기력은 점점 더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강서방은 많이 바쁜 것 같네. 아휴, 우리 사위 얼굴을 언제 보고 안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작은 일에 서운하단 소리도 다 하고. 참 솔직히 좀 서운하긴 하네. 진짜 죽을 때 다 됐어도 최대한 악착같이 살아야지. 안 되겠다. 내가 강서방 그 녀석 그거 괘씸해서라도 이 약 물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어. 미안해 딸. 엄마가 못나게 굴어서. 엄마가 뭘 못나게 굴어. 당연히 서운하고 괘씸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 회사 일이 너무 심하게 바쁜가 봐. 엄마 병원 들어오시기도 전에 꽤나 바쁜 편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강서방도 조만간 일 마무리되는 대로 병원 들린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좀 서운해도 조금만 더 이해해줘요. 내가 죄송해요. 내 걱정 그만하시고 엄마 몸부터 챙겨야 나도 안 힘들지. 엄마는 점점 더 건강이 약해지시면서 마음까지 여려지셔서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드러내시곤 했지만 제가 중간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어서 더욱 속상하고 속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밤늦은 시간까지 남편이 들어오지 않자 전화를 여러 차례 했지만 남편은 전화도 꺼두고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뜨고서야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더군요.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어디서 지금 시간까지 뭘 하다 들어온 거야?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힘들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이래야겠어?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까지 날 가만 안 둬서 안 달란 거냐고. 아침 대바람부터 재수없게 왜 이러는 거야? 나 거래처 계약 때문에 지방 좀 갔다 왔어. 내가 감히 당신한테 말을 못했네. 내가 지금 밖에서 놀다 왔어. 죽어라 일하다 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그렇게 힘들면 사람을 써서 장모님 돌보든가. 안 그래도 일 안 풀려서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이야말로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참. 아무리 그래도 혼자 힘으로 엄마 모시느라 몸은 몸대로 상하고 정신은 나갈 것 같은데 남편의 행동이 과연 맞는 건지 머리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싶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누가 밑바닥부터 깔아준 회사인데 그 회사 하나 지키겠다고 가족들은 나몰라라 하는 남편이 점점 더 괘씸해지기만 했어요. 정말 사람 돌겠더라고요. 엄마 간병도 해야 하는데 남편이랑은 자꾸만 틀어지고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한테 어마무시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죠. 엄마가 사업을 시작하시던 초창기부터 쭉 함께 해와주신 직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엄마 병문안을 오셨다가 제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따로 불러내셨죠. 그렇게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는 분을 데리고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 가게 되었고 그분은 한참을 머뭇머뭇거리며 매우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진 씨, 혹시 남편분 있잖아요. 회사 일은 잘 되신대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어머님 회사 쪽 회계 업무 맡고 있는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미진 씨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혹시 몇 주 전에 어머님 인감이랑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었나요? 뭔가 일을 처리하는데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사장님 쓰러지신 지 한 달이 넘었고 이제야 의식 찾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몇 주 전에 인감 이용해서 사채를 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장님 본인이 빌리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큰 돈이 지금 병원 생활하면서 필요하실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채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사채를 왜... 병원에 계속 계시는 분이 뭐가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쓰셨겠어요. 뭔가 일 처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제대로 알아봐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번뜩 머리에 확 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얼마 전부터 회사가 무너지겠다느니 돈이 필요하다느니 여기저기 사람들이랑 통화하던 남편이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당신 혹시 엄마 회사 가서 엄마 인감 건드린 적 있어? 뭐? 갑자기 왜 이래? 바빠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인감을 건드렸다고 그래? 당신은 가만히라도 있는 게 날 돕는 거야, 알아? 장모님 쓰러지시고 나서 사람이 더 팍팍해졌어 아주. 당신 때문에 되던 일도 안 되는 기분이라고, 알겠어? 나 지금 바빠, 끊어! 못 죽어도 자기는 아니라는 남편과 의심을 하는 저. 그리고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점점 엄마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러웠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엄마의 건강과 안위가 가장 중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늘 병원 생활하는 엄마 옆에만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본인의 사생활에 엄격하게 간섭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외도에 대한 저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다만 심증은 있으나 딱히 외도에 대한 물증을 잡을 기회가 없어서 언젠가는 잡고 말이라는 다짐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엄마의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고 엄마를 간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 놈 때문에 속 시끄러워하면서 우리 엄마를 등한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 희망이 나타났죠. 걱정했던 것보다 어머님의 상태가 조금 심각한 정도였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완쾌를 하신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줘도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굳건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완쾌되기도 힘들고 수술을 받기도 힘들었을 상황인데 정말 하늘에 감사할 일이네요. 앞으로는 퇴원하셔서 통원 치료로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얼싸안고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냈습니다. 엄마의 퇴원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게 된 건 그래도 가족이라는 사람, 남편이었는데요. 엄마 병문안을 다니면서 남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거의 엄마가 완쾌하고 집에 돌아가셨을 쯤에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엄마 그래도 기적적으로 완쾌하고 이제 집에서 쉬면서 치료받으시면 된대. 당신도 이제 엄마 회사 뒤에서 봐주면서 머리 아플 일 없을 거야. 다행이네. 그런데 당신 말 참 희한하게 한다. 아니지.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네. 누가 들으면 내가 뭐 당신 버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살림이라도 차리고 산 줄 알겠어? 그래서 장모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 댁에 계시는 거야? 그래도 퇴원하셨다는데 얼굴은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내가 처음에는 너무 바빠서 그랬지. 나도 나름대로 장모님 걱정 얼마나 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는 잠시나마 시간 내서 병문안 오기도 꺼려했던 사람이 이제야 엄마가 완쾌하고 일어나셨다고 하니 직접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는 남편을 보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엄마의 부름으로 집에 찾아갔고 엄마는 싸늘한 표정으로 남편과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남편 앞에 툭 던지셨어요. 온 거실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모님, 이게 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남편을 바라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침착한 척 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물어? 자네가 잘 알 거 아니야. 긴 말할 것 없이 그냥 그 안에 든 서류 또박또박 잘 읽어보게나. 내가 없는 동안 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쓴 게 내 사위라는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아 보려고 했지만 자네에게 미안하지만 정 불안한 마음에 내가 사람 좀 써서 자네 뒤 좀 봤네. 내 딸 몰래 두 집 살림을 차리질 않나. 내 인감 가져다 돈을 땡겨 쓰질 않나. 자네가 지금 제정신을 제 발로 여겨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미친 거야? 지금 자네가 한 짓들은 엄연한 범죄고 사기라고 알기나 해? 엄마의 말을 들은 저는 들으면서도 어이가 없었고 어느 정도 남편이 외도를 짐작하긴 했으나 그게 사실일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모든 증거가 펼쳐지고 진실이 드러나자 그놈은 무릎을 꿇었어요. 저와 엄마 앞에서 철푸덕 무릎을 꿇고 본인의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장모님 안 계시는 동안 그래도 회사 실적 좀 내보겠다고 이리저리 전국으로 뛰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제 회사도 거의 부도나기 직전이었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일으켜 세워야 장모님한테 그동안 진 빚도 갚을 수 있을 테니 제 딴에는 온갖 노력 다 해보고 머리 굴려보다가 생각해냈던 유일한 방도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랑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저 동네 후배였는데 사는 게 힘들다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고민 상담 하던 애라서 그냥 얘기만 들어줬을 뿐이에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저 정 많은 사람인 거.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데 심지어 동네 후배였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여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와이프 말고는 한눈을 판 적이 없다고요. 이건 다 모함이에요. 정말입니다, 장모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가족 말은 안 믿고 왜 생판 남인 사람들 얘기만 그렇게 듣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에? 지금 장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마음도 약해지셔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장모님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 자네가 굳이 그럼 따로 집을 하나 더 얻어서 월세 내고 있는 이유는 뭐야? 굳이 자기 집 놔두고 회사랑도 멀리 떨어진 아무 관계성 없는 곳에 왜 월세살이를 하냔 말이야. 대답 안 해? 그 여자 돈 몇 푼 주니까 술술 다 얘기하더만.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 돈 찾아와. 사채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자네의 모든 걸 다 넘겨서라도 당장 내 돈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가족? 그런 사람이 장모 시한부 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추나?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다 제자리로 돌려내고 내 딸 옆에서 썩 꺼져. 내 말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내가 너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쫓아내버릴 거야.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장모님. 전 사실 장모님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실 줄 알았으면 이런 짓 하지도 않았다고요.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살려내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요. 장모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남편은 끝까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치의 뉘우침도 없이 저와 엄마 앞에서 거짓말만 늘어놓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낳기 시작했어요. 저와 엄마는 결국 남편이 엄마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사채를 도박에 쏟아부어 다 날려버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더 이상은 인간 이하도 아닌 이 사람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그 자식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 인간이랑 더 살 이유가 없었죠. 그 후 엄마는 다신 쳐다볼 일도 없으시다면서 그 인간을 고소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끊임없이 엄마 집이든 회사든 계속해서 찾아와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전부 다 해명하고 모두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벌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녀가 제게 찾아왔어요. 아주 당당하게 말입니다. 처음 뵙네요, 사모님. 그이한테는 들었어요. 이혼하실 거라면서요? 이렇게 빠르게 일이 진행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고민 많이 했었는데 잘 됐네요. 안 그래도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오빠도 사모님과의 관계 정리로 복잡하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길래 버텼거든요.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그 사람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 옆에서 연기하면서 그만 질척대시고 하루빨리 이혼 서류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시겠어요? 아, 임신을 했구나. 아주 대단한 일 하셨네요. 그나저나 그 인간 뭘 믿고 결혼을 하겠다는 둥, 애를 낳고 살겠다는 둥 헛소리 짓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상황 좀 알고 주제 파악이라도 좀 하고 떠들지 그래요? 그쪽이 가진 애 아빠, 그 인간, 그래, 아직은 내 남편이란 사람 조만간 감옥 들어가게 생겼는데 대체 그쪽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남자를 받아주겠다는 건지. 뭐 그쪽 인생이니까 그쪽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쪽 인생 알아서 찾아 나가요. 남의 남자 등쳐먹고 출세해볼 생각도 하지 말고 아니면 남자라도 똑바로 된 놈을 고르든가. 상간녀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줬어요. 네가 좋다고 만난 그 남자, 네가 임신한 아이 아빠라는 그 인간은 땡전 한 푼 없이 나랑 이혼하게 될 거고 횡령이며 명의도용으로 철장 신세를 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상간녀는 그제야 제 말을 알아먹은 건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꼬치꼬치 이것저것 캐묻더니 카페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눈물 콧물 빼며 남편에게 당장 만나자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제 남편이라고 지코가 석자인데 챙길 여유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엄마에게 진 빚만 몇 억에 그동안 도박으로 날려먹은 돈에 회사 자금 마이너스 난 부분까지 모조리 채우려면 평생을 아르바이트해도 모자랄 돈이었는데 결국 거지꼴이 되어버린 셈이죠. 엄마에게는 죄송하지만 저의 결혼 생활의 끝도 여기겠거니 생각하고 짐을 챙겨 엄마 댁으로 우선 옮겨 살려고 짐을 챙기러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올 저를 한참을 기다린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집구석 폐인 같은 모습을 하고는 제 정강이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미진아.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부탁할게. 놔두고 떠나지 마. 당신이 장모님한테 말만 잘해주면 다시 우리 잘 살아볼 수 있잖아. 이제 더 이상 당신 속상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힘들게 하지도 않을게. 나 정말 반성 많이 했다니까. 제발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미쳤었구나 생각하고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나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결혼할 때 장모님 재산 같은 거 관심 하나도 없었고 나도 당신 데리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 다 한 번쯤은 그러잖아. 나도 그랬어. 나도 욕심이 나서 그만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비서는 내가 정리할게. 아니, 정리했어. 이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고 더 이상 만날 일도 없을 거야. 나 이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살 테니까 장모님한테 당신이 말 좀 잘해주라. 그동안 내가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제발 부탁이야, 여보.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무릎을 꿇고 구구절절 떠들어대는 남편을 보니 머리가 멍해졌고 불쌍해 보이기는커녕 다신 마주치기도 싫은 인간 이하의 동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내 두 눈을 바라보면서 용서 같지도 않은 용서를 구하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도저히 치가 떨리고 같이 있는 동안 소름이 온몸에 다 끼칠 정도였습니다. 너는 대체 나를 얼마나 등신 호구로 봤으면 여기 쫓아와서 이러니?
적당히 해. 사람 등신 만드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마. 그리고 나 이사 갈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백날 첫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있다고 해도 너 봐줄 사람 없으니까 정신 차려. 저는 당장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놔버리고 그 뒤로 모든 짐을 챙겨 남편을 무참히 버린 채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모든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제는 남편 생각만 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만큼 냉정해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 너 혹시 엄마 원망하니? 그런데 있잖아. 엄마는 네가 나를 원망한다고 해도 그 자식이랑 너는 헤어지게 할 거야. 그런 나쁜 놈은 네 곁에 절대 둘 수 없다는 게 내 마음이야. 너 그 어린 나이에 아빠 그렇게 갑자기 떠나보내고 나서 자라온 거 나는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나 더 악착같이 살았어. 나 무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알아, 엄마. 내가 엄마 딸인데 내가 엄마 마음 모르면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엄마. 그리고 나랑 하나만 약속해.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그 소리 하지 마. 네가 엄마 팔자 닮아서 그런 것 같다. 그 말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엄마 팔자가 왜? 아빠가 그 자식이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아니잖아. 우리 아빠 너무 좋은 사람이었잖아. 내가 엄마 닮았으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을 거야. 그냥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우리 둘이 잘 살자. 나는 엄마랑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친정엄마는 제가 이혼을 한 것에 있어서 당신 책임이 크다며 늘 저한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할 게 어디 있나요?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삼겠다고 택한 것도 저고, 그런 사람의 본 모습을 모른 채 그래도 남편이라고 붙잡고 매달렸던 것도 저인걸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혼자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남자는 없다. 저요, 그냥 우리 엄마랑 둘이서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처음 쓰는 글이라 글솜씨가 서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